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청장이 이번에 사실 이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불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출석하게 된 과정을 일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당시에 상황을 재현하듯이 진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총 10차례 이상 이제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조서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그 진술 내용을 법정에 와서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만큼 그 내용을 그대로 현출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관들 앞에 그 당시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한다던가 개헌법 위반이다, 체포해 불법이야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이제 헌법재판관에서 앞에 하는 것이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심적인 부담을 안고 불출석하는 사유서를 낸 것이고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선택을 했지만 조지호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가 뚜렷한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허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재차, 3차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재판관들을 설득했고 그런 과정에서 3차 만에 소환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거나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이고 경찰청장으로서의 공익적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회적인 비난이 따를 수도 있고 네. 특히 3차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제 구인될 가능성 더군다나 강제 구인돼서 오는 그 구인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명령을 받던 부하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보다는 스스로 나오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인의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10분 정도 휴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발언을 했을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 다수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횟수에 대해서도 재반대 신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지호 청장은 6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 예.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8차례가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도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즉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력화시키거나 이 진술이 왜곡됐다 또는 기억에 오류가 있거나 제대로 된 어떤 심신 상태에서 진술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측의 어떤 주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조지호 청장이 굉장히 강건하게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 공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조지호 청장에 관련해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뭐 선망증세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추가 변론 기일을 이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최후 변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회 기일을 허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2월 22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네,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예, 11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증거 조사와 변론 진행 후에 최종 진술을 하겠다. 최종 진술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진행을 하겠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2월 25일 오후 2시 11차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이 11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최종 진술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이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속보를 토대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증인 신문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증거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오늘 최후 변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예.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고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다른 기일을 지정을 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되 대통령들 측에서 이제 주장한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 이런 측면에서 시간적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그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만큼 예. 결국은 11차 변론기를 통해서 최종 결심하는 공판, 그러니까 최종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선고기일은 3월 11일에서 13일 경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양측의 보통 공평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종전에는 2시간 또는 뭐 3시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했었는데 네네. 그 시간 제한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난번 그 기일에 국회 측에서는 최종 변론 격으로 증거의 요지를 진술하고 주된 요지를 설명했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중간 변론이라고 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눴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 다소 국회 측보다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허용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을 많이 달라라는 측면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방어권 보장을 이제 요구함에 따라서 최종 변론이 이렇게 한 번 더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11차 변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좀 할 걸로 보시나요? 보통의 이제 최후 변론에는요,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예. 기존에 진술했던 주장과 그 주장의 요지, 그리고 그 주장의 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나열을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에 누락 없이 중요 쟁점은 강조하는 형식으로 최후 변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실체적 사유에 대한 다툼 그리고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라는 점 그리고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그 당시에 비상위기상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였고 그 상황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점은 대통령의 의사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거나 또는 일부 부하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어떤 추상적인 의견을 듣고 스스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앞서서 미니 병력을 배치했고 또 단기간만 할 계획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망라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을 이제는 총합해서 논리적으로 재판관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PPT를 통해서 하나하나 쟁점을 상기시키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이 11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네. 또 증거조사와 변론 진행 후에 최종 진술을 할 거고 또 최종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또 이제 헌법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또 나오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을 좀 계속 이어나가 보면 오늘 이제 탄핵 심판 총 3명의 증인들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먼저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한 총리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가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건 이제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보시면요. 한덕수 총리가 굳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한덕수 총리에서 입에서 나온 증언의 내용은 국민들도 알고 있을 만큼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서에서 증언을 들을 만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던가 알려지지 않았고 또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꼭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재판관들의 1차 판단도 존중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특히 피청구인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증인이라고 재차 설득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반대 신문권이라든가 이 기존의 국회에서 한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기회는 허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헌재에서는 헌재를 둘러싼 불공정한 재판이라든가 편향적인 재판관이라든가 또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과 도를 넘은 공격 행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처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재차 채택하는 일은 보통 법정에서 잘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판사들은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은 불필요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일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을 했던 것은 대통령 측의 기회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방어권을 그 한에서는 또 보장을 받았다라고 보이고 그런 고심이 읽히는 것이 예전의 증인 신문은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박을 한다거나 네.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30분간 더 시간을 허용했거든요. 그런 측면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을 때 기각,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도 있었으나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또 수용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도 재판관의 질의 과정, 또 국회 측, 또 대통령 측까지 이 조지호 청장에 대한 질의 과정을 쭉 보고 오셨는데 어떤 주목됐던 발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결국은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실체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영도 재판관이 질문한 중에 행안부 경찰국장과의 대화 중에 그 전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이 경찰국장도 수사를 받으면서 들은 내용을 조서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조서 내용의 신빙성 여하를 따지기 위해서 이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즉, 이 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들은 내용을 조서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 진술자가 지금 재판에 나와서 원 진술자한테 이렇게 국장한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영수 국장에 대한 조서도 굉장히 증거 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증명력도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일관된 주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오래 하지 않을 계엄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군 병력에 대한 철수 지시를 내렸다. 이게 주된 요지였거든요. 예. 즉, 이 덕분에 잘 끝났다는 것은 이 능동적으로 내가 비상계엄 상황을 종료시킨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빨리 끝났다라는 진술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다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거나 그 명령을 불이행해서 덕분에 잘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술은 대통령이 애초 주장했던 미니 병령으로 그냥 경고만 하고 빨리 끝내려는 생각이고 빨리 끝난 게 애초에 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진술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경찰국장에게 이 대통령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내가 심적으로 도의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에 면직 처리를 알아봤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또 간접 사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은 질서 유지를 하라는 지시 있는지는 또 다른 진술로 확인돼야 되지만 예.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또 반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과 또 통화를 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조서에 나와 있고 여인영 전 사령관 조서에도 나와 있는 만큼 지금 증인으로부터 이 지금 법정에서 나와서 재차 이 부분에 대한 확인하고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그러니까 조서와 관련한 증명력을 따지기 위해서 물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이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위헌적, 위법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며 앞서 밝힌 중대한 결심에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아직 입장을 낸 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의 변론이 남게 됐는데요. 대리인단에서 이런 입장을 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주장의 어떤 그 근거가 약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재판 말미에 재판관들이 여러 차례의 평의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기일을 허여해서 오늘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채택해서 증인신문의 기회를 허락을 했고요. 예. 또 그 시간도 상당 부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후 진술을 위해서도 별도의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해서 시간 제한 없이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최후 진술이 중요한 절차임을 알고 있는 변호인들이 집단적으로 퇴정하면서까지 그 절차를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그에 대한 불이익은 대통령에게 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의의 의사표시로 지금 전원 사퇴하다 하기보다는 주어진 절차 내에서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전원 사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이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서로 현출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증거 판단 이미 헌재에서 2번 했고 또 지난번 이의 제기했을 때도 기각한 측면에서는 3번의 판단이 나왔는데 예. 퇴정한다고 해서 이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집단적으로 사인계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퇴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 최후 변론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가 받아들여진 이상 이 부분 준비를 하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인 신문들 쭉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무엇보다 증인 신문이 이게 한 번 더 이뤄진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재판관들도 같은 신급에서 같은 증인을 2번 부르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절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으로서 그 탄핵하기 위한 그러니까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꼭 허용해 주십시오라는 이 주장을 애써 배척하기보다는 기회를 허용하는 의미로 이제 불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주목도나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가 되다 보니 2차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과 통한 내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이 오염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차, 2차의 여러 가지 상호의 공방을 봤을 때는 예. 누군가가 크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보다보다는 또 자연적으로 본인의 기억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3명의 증인이 모두 대통령 측의 주장과 신청으로 나오긴 했으나 큰 틀에서의 변화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증언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앞서 지적한 김영도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들은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 신청이 이 탄핵 심판의 어떤 인용과 기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내용들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홍 전 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 이제 증인 신문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이제 공방의 주된 그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메모가 왜 중요한 겁니까? 메모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직접
적었다라고 하는 물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지 그 신빙성을 높게 볼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즉 주요 요인들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질적으로 있었는가, 위치 추적 요청까지는 양쪽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인데 네. 위치 추적을 한 목적이 한마디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를 하기 위한 시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최초의 메모로서 정확하게 적혀 있는 메모가 한 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부기한 내용까지 포함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위작되거나 다른 이름들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네. 이렇게 메모를 쓴 목적이 홍장원 전 차장은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했고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필요한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메모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 그러니까 탄핵 공작을 하기 위한 정치권과의 결탁을 위한 허위의 어떤 주장을 어떻게 보면 내세울 목적으로 허위로 위작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쪽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오늘 서로 주장만 하고 갔기 때문에 결국 판단의 영역으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결국 그럼 이 진실이 어디에 가까운지는 결국은 이 관련한 메모의 그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소위 명단 15명인지 16명인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15명 이상이 되는 이 명단을 다른 계엄 사령군 지하 부대원들이나 관련자들이 알고 있거나 들었거나 복수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체포 명단에 대한 주요 명단을 같이 진술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사실 메모의 신빙성은 금방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인가 12명인가 15명인가 16명인가 오늘 좀 공방이 와갖고 왜 인원이 추가되냐, 왜 정확하게 쓰지 않았느냐는 공방은 있지만 관련해서 여인영 사령관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관련된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거나 방첩사에서 관련된 이 체포 명단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 국정원 1차장의 보좌관이 아닌 다른 방첩사 사령관 부대원들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누구 말의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면 족할 문제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계속 오늘 변론의 핵심이 신빙성이다를 강조해주고 계신데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통화했으며 그 내용을 메모지에 적었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홍정한 전 차장이 기존의 1차 증언을 일부 철회하고 재진술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이긴 합니다. 다만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납득하는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또 신빙성을 낮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는 재차 확인을 하고 CCTV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니 실제 공터가 아니라 이 집무실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의적으로 이찼될 기억이 다른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공터로 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선 공터인지 집무실인지가 크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은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는 증거도 되지만 또 메모를 작성하거나 전화를 받는 장소가 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억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점은 재판관들이 결국 이 사람의 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오늘 조지호 청장의 조서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지호 청장의 진술에서도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다라는 그 진술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일부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 이렇게 좀 변화된 측면이 있으나 이 정확한 어떤 인연 14명, 16명 정확하진 않더라도 모종의 체포 대상자들은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이 전 차장에 대한 신문 막바지에 이제 또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들은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입니다. 그런 네. 만큼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분인 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 주장의 신빙성은 또다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대통령의 진술이라고 믿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퇴정했다가 아예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은 의견 개진한다라는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이 향후 다툴 요소가 많다.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끝이 아니라 형사재판도 있잖아요. 예. 형사재판에도 또다시 홍장원 차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사람 대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만큼 탄핵성을 지속적으로 이 사람 말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구태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주장,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랑 선후배니까 내가 잘 이렇게 도와주라고 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장을 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증인들도 우호적인 증인이 있고 적대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또는 분류되지 못하는 중간 경계선상에 있는 증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늘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딱히 우호적인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퇴정하고 재판 끝나고 조지호 청장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취지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공동 피고인이 될 지위에 있는,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분이 자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공격력을 보더라도 홍장원 차장에는 굉장히 강도 높은 그 날카로운 어떤 태도로 신문에 임하지만 조지호 네. 청장에는 다소 굉장히 약화된 측면의 신문을 이행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지금의 재판이 끝이 아니고 형사 재판까지 염두에 놓은 신빙성 싸움과 우호적 증인으로 만들 것이냐 적대적 증인으로 만들 것인가까지 염두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아예 내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격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홍장원 전 차장과 각종근 전 사령관입니다. 네네. 그 분도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증언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호적인 증인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전략으로 형사재판도 임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재판부가 홍정원 전 차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몇 번 만났는지 직접 질문을 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6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몇 번 만났는지의 질문은 재판부가 왜 했는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장을 두고 왜 1차장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만한 충분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6번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 자리의 성격이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내적인 친밀감이나 신뢰도는 달라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신뢰하는 국정원 요인 중에 홍장원 차장이 있었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관련한 방첩사의 지시를 내릴 정도로 여인현 전 사령관과의 관계도 있고 본인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1차장에게 전화할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었느냐 미국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진술이 조금 불일치하거나 인식에 오류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저는 대통령에게 한국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은 미국에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 또 이렇게 이제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미국에 있어서 1차장에게 전화를 했는가, 한국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냐 또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비상계엄과 상관없는 업무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1차장에게 방첩사 관련한 선후배 도와주라는 지시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두고 지금 어떤 경우가 합리적이냐 경험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재판관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용 여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네, 통상적으로 한 2, 3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였고 네.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월 중순에 예정대로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컨대 3월 12일 또는 13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한다면 18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평의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다거나 결정문을 쓰는데 시간적 부분이 필요하던가 또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확인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꼭 확인할 증거 조사가 필요한다면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는 있는데 앞서서 한번 그 변론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고 지금 여러 차례의 평의 절차와 10차까지의 변론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토의와 평의와 결정의 어떤 주된 내용은 재판관들이 이미 심증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결정문에 초안이 나올 정도로 아마 판단을 어느 정도는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변론이 재개되기보다는 예정된 선고기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11차 변론 최종 변론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이제 한 번 남았고 그동안의 이제 변론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궁금한 건 사실 윤 대통령이 뭐 중간에 구치소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모든 이제 증인 신문에 출석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 탄핵 그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면 재판관들이 당사자의 입장을 좀 더 유의 있게 청취하고 그 입장을 좀 배려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 당사자의 직접 출석은 실질적으로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고요. 오히려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네네. 당사자의 주장은 주장입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증거에 뒷받침되면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지만 변론의 요지, 그러니까 준비 서면에 적혀 있는 주장만을 같은 취지로 당사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요. 결국은 객관적인 주장과 그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사자의 참석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하다라고 한다면 예. 앞서서 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리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논리적인 기결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이도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당사자가 직접 현존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은 상당 부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인지상정인 게 저랑 친했던 사람의 형사재판에 가서 제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증인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하려는 동기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한다는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의견 개진, 대통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권위에 대한 효과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재판 절차에 실제 참석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이나 재판에 나온 내용들을 전부를 전달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실시간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중요 쟁점이 뭐였고 중요 의견 개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변호인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보통은 나오지 않고
진술하고 예. 대리인단을 통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기존의 선례였고 특히 당사자들이 재판 절차에 나와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진술에 허점이 있거나 모순이 있거나 일부 좀 비합리적인 주장이 나올 땐 오히려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무조건 당사자가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절차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협의 재판에도 준비기일은 사실 이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여기도 출석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신분인 과거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법조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공판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검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재판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재판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고 재판관들의 심리나 증인들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 특히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때 변호인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다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좀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오늘같이 한덕수 총리와 같이 법정에 서서 공방을 하는 것이 조금 국가 이상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래도 법적인 절차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서 예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절차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차 변론의 이제 날짜가 공개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측이 다음 주 화요일 최종 변론 잡힌 것이 다행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최종 그 변론기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가 종결을 해서 판단하기에 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8차, 9차 때부터 이미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수집된 증거로 우리가 판단하기 족한 상황이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에 반발하면서 신속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선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도를 했는데 그 상황이 다소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할 정도로는 중대하지 않았는가 또는 위헌 위법 자체가 없었는가 또는 위헌 위법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도저히 파면하지 않을 파면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신임에 대한 배반행위인가 이 판단을 우리가 이제 한 달 안으로 이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동안의 변론들을 저희가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쭉 보셨잖아요, 그동안의 변론들을. 그럼 가장 눈에 띄는 증인이라고 해야 될지 가장 좀 눈에 띄는 발언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과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관련한 수사 기록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와 어떤 증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떤 측면에서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하고 있던 내용이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스피커폰을 켜놓는 바람에 예하 부대원들 다수의 인원들이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추단하거나 직접 들을 수 있는 지시를 들은 목격자가 다수 있다라는 증언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바로 그 스피커폰을 들은 부대원들이 나와서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처음에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끌어내라고 했느냐 데리고 나와라 하느냐 이런 어떤 다소의 표현의 혼동은 있었을지언정 이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핵심의 어떤 지시 내용을 그 부대원들 최소 수십 명이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이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라고 재판관들이 보겠느냐. 그리고 그 부대원들에 대한 진술 조서도 이미 제출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스피커폰으로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객관적 사실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곽종근 사령관이
재판이 증인으로 나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조지호 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늦게 여러 가지 3번의 소환 절차를 거쳐서 오늘에야 증인 신문을 하게 됐는데 그날 대통령이랑 있었던 일을 아까 말씀드린 그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다수 조서 형태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두 사람의 공통으로 가리키고 있는 진실은 매우 객관적 진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권강생의 이유로 2~3차례 불출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도저히 이제 안 나갈 수 없는 그 정당한 이유를 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고 만약에 오늘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혼선이 있었을 겁니다. 조지호 청장을 4차 소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일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된 마당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앞서서 결심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의 지연이 없었을 수 있고 실체 진실에 대한 조속한 발견을 통해서 조지호 청장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극심해서 부득이하게 법정에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요. 예.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은 수사기관을 대표하는 1인자입니다. 수많은 경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라는 직분을 공익적인 지위에 보면 범죄를 예방할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범죄를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중차한 의무를 부여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인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협조한 부분은 굉장히 아픈 와중에도 굉장히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절차인 헌법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실체 진실을 밝혀서 이 헌정사상에 남을 여러 가지 객관적 진실을 스스로 알림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직분에 상응하는 어떤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늦게 나온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고 다만 오늘 진술의 태도를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회피하기보다는 향후의 형사재판 더군다나 본인을 둘러싸서 본인과 관련해서 또 김봉식 청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해관계가 너무 밀접되어 있으니까 너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은 좀 엿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뒤늦게나마 구인 영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증인 소환에 응했다는 점은 또 평가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그러면 이제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이 부분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유무죄를 먼저 선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선입견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거나 표현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첩되는 사실관계를 설시함으로 인해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필요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표현을 쓴다 보면 이 부분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는 지금 그 증거 능력과 관련한 증거 법칙을 완화하는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를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구속되진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증거 법칙을 강하게 적용을 받아서 쓸 수 없는 증거는 못 쓰기 때문에 가사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에서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 14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